네, 지만수입니다. 저 오늘은 저는 중국의 그 산업시장 시너지와 신산업 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결국 문제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중국의 어떤 그 경제 규모가 커질 뿐 아니라 중국 산업이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하던 산업에서 중국이 따라오는 거 말고도 예상하지 못했던 분야에서 중국 기업이 갑자기 글로벌 기업이 돼 있고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 거냐라는 그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원래 중국이 과연 뭐 경제 규모는 커지지만 미국 같은 어떤 경제 강국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의 핵심은 그거였습니다. 중국에서 어떤 혁신을 통한 신산업의 리더가 나올 수 있느냐, 중국이 어떤 산업이든 중국이 리드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우리들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 질문을 갖고 있었는데 중국은 뭐 모방이나 하는 나라고 그리고 비효율적인 국유 기업이 대기업을 대부분 장악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중국 기업들이 정부 지원에 많이 의존하고 있어서 어떤 새로운 산업을 기존 산업을 그 저비용으로 기존 산업에서 시장을 잠식하는 건 할 수 있지만 중국에서 새로운 게 나오긴 어렵다라는 그런 관측이 사실은 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요즘 중국을 관찰해 보면은 과연 꼭 아주 효율적이고 아주 혁신적인 기업만 시장에서 성공하느냐 이런 의문을 갖게 만듭니다. 결국은 누군가가 성공하면 그게 성공하는 건데 혁신이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면 그럼 중국 기업들이 국가에 의존하고 있고 뭐 창의력이 부족해 보이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는 분명히 중국에서 새로운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과거처럼 어떤 교과서적으로 어떤 산업에서 완전히 새로운 어떤 그 혁신을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성공을 하고 그걸 통해서 다시 어떤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넓혀가는 그런 모델이 아니고도 뭔가 그 성공하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그 현상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걸 이제 하나의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로 또 하나의 그 근본적인 질문이랄까 우리랑 관련되는 문제는 만약 이렇게 해서 어떤 산업을 뭐 새로운 어떤 뭐 태양광 산업이라도 좋고 전기차라도 좋은데 그걸 중국이 선도하기 시작하면 주도하기 시작하면 한국이 원래 그 우리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른바 그 패스트 팔로워라는 그 모델이 그때도 가능할 거냐라는 그런 또 질문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미국이 했던 역할을 이제 중국이 하기 시작했을 때 과거의 미국의 경우에는 자기가 혁신을 하고 새로운 시장을 아이폰 같은 시장을 만들어 놓고는 사실은 제조는 다른 나라한테 맡겼습니다. 시장은 자기가 만들었지만 그래서 그 자리를 우리 기업들이 이제 차지하고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중국이 어떤 산업을 선도할 때 그때도 그런 공간이 있을 거냐 이게 이제 하나의 또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중국에서 신산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한테 기회가 있을 거냐? 중국은 그러니까 어떤 혁신도 하고 제조도 하고 시장도 중국에 있고 모든 게 중국 안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한테 마치 미국이 혁신자일 때 한국이 팔로워였던 것 같은 그런 역할을 나눠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럼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중국에서 생기는 신산업의 기회에 대응해야 될 거냐 이런 것들이 다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국 시장 자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까 이미 여러분 홍창표 관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중국의 그 경제 규모가 15년 전에 비하면 이제 한 4배 정도 커졌고요. 세계 경제 성장에 30% 정도를 꾸준히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게 글로벌 경제 성장인데 그중에 중국이 차지하는 몫이 예를 들어 2000년에는 세계 경제 성장하는 것 중에 중국이 차지하는 부분은 한 10분의 1밖에 안 됐고 미국이나 유럽이 기여하는 부분이 훨씬 더 컸는데 요즘에는 이게 2020년까지의 예상입니다만 요즘에는 미국이나 유럽이 기여하는 부분보다 중국이 기여하는 부분이 2배 이상 더 큰 시기입니다. 이렇게 중국의 그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져서 뭐 다들 중국을 세계의 공장이 아니라 세계의 시장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런 시장의 그 규모를 좀 구체적으로 그 분야별로 살펴보면 그래서 그 중국 시장의 가능성을 좀 더 이제 확인해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인터넷 인구가 중국이 7억 명 정도, 미국이 2억 6천만 2015년에 굉장히 빨리 성장을 했죠. 결국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산업의 시장은 앞으로 미래에도
미국보다 한 3배쯤 큰 시장이 중국에서 형성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의미가 됩니다. 또 휴대폰 사용자 수도 지금 거의 13억 대가 중국에 깔려 있고요. 그 다음 시장이 미국인데 3억 8천만 대. 여기서도 제2의 미국 시장, 제일 두 번째로 큰 시장이 미국보다 3배 이상의 그런 규모를 갖고 있고, 그럼 모바일 관련된 모든 관련 산업의 시장도 중국에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 판매량도 이미 미국보다 커진 지가 이제 한 5년이 됐고요. 이 성장 속도로 볼 때 이 격차는 더 불어날 수 있고, 이것과 연관된 또 모든 산업이 기계나 금속 관련된 모든 산업이 또 중국에서 가장 큰 시장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앞으로도 전개될 겁니다. 가전제품 판매액 면에서만 아직은 미국 시장이 더 큰데, 이 성장 속도를 보시면 이것도 한 5년 지나면은 중국 시장이 시장으로서도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거대 시장은 사실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냥 이런 거대한 시장 잠재력이 있어서 이제 앞으로 중국을 공장으로서가 아니라 시장으로 봐야 되겠구나라는 이제 얘기가 지금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인식인데, 다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중국이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변모했다라는 표현은 꼭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공장하고 시장이 병존하고 결합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세계의 공장이 세계의 시장하고 지금 결합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산업 성장의 새로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시장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장에서 시장으로가 아니라 공장과 시장의 결합이 낳는 효과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대 시장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 산업의 성장에 대해서 시너지를 일으키게 됩니다. 가치 사슬 자체를 굉장히 그 시장 안에서 넓힐 수 있고, 또 산업이 규모가 크다 보니까, 시장의 규모가 크다 보니까 각국의 기업이 다 모이니까 집적의 우위도 누릴 수 있고, 이른바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기도 굉장히 쉽고, 중국의 또 특징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도 유효한 경쟁이 유지된다는 겁니다. 한국 같은 나라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나면 우리나라에는 딱 한 기업만 있게 됩니다. 뭐 포스코 같은 기업이 대표적인데요. 이제 뭐 하나만 있는 건 아니지만 사실상 지배적인 기업이 되는데, 그걸 두 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국은 규모의 경제, 국제적인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도 여러 개의 기업이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장 규모를 갖고 있다 보니까 계속 산업 발전이 촉진됩니다. 상호 간의 경쟁을 통해서. 또 새로운 산업의 경우에는, 신산업의 경우에는 규모가 큰 경제가 어떤 신산업을 만들어내면 그 시장 자체가 말하자면 신산업의 생태계가 되기 때문에 신산업을 육성하는 데도 굉장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아까 중국이 앞으로 세계 GDP 성장하는 부분에 30%를 꾸준히 차지하게 될 거라고 IMF가 전망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산업 분야에선 기존 시장이 없기 때문에 중국 시장의 비중은 훨씬 더 커집니다. 30%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어떤 신산업 성장에 있어서 시장이 굉장히 좋은 토대가 된다. 또 중국이 여러 가지로 알고 계시다시피 일종의 자국 기업에 대한 우대 조치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에서 새로운 산업이 성장하는, 또는 전통 산업이 성장하는 그런 이제 토대가 되고 있고, 이 규모를 바탕으로 나타나고 있는 변화가 과거에는 중국의 싼 노동력을 글로벌 가치 사슬에 연결시켜서 중국에서 제품을 제조해서 해외 수출 시장에 파는 이 과정에서 중국의 산업의 경쟁력이 형성이 됐는데, 최근에는 이걸 활용해서 국내의 거대 시장과 국내 산업이 먼저 결합을 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해외에 나가서 자기한테 필요로 하는 브랜드나 기술을 사들이는, M&A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시 또 국내 시장에서 활용하는, 이런 식의 사이클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걸 잘하는 기업이 성공하는 기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전통 산업과 신산업으로 나눠서 이런 시장과 산업의 결합이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통 산업 분야에서는 결국 이겁니다. 아까 홍창표 관장님이 말씀하셨던 차이나 인사이드 또는 홍색 공급망에 관한 겁니다. 과거에는 이 공급망 중에서 한국, 일본, 대만 선진국의 중간재를 중국에 가져다가 여기서 만들어서 다시 전 세계로 파는 요 역할을 중국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선진국의 시장 또는 전 세계 시장과 또 중간재를 수출하는 한국, 일본, 대만 등이나 선진국, 동아시아 다른 나라, 그다음 중국이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이 속에서 이제 중국 산업들이 양적으로 성장을 했죠. 근데 최근 나타나고 있는 변화는 중국이 양쪽으로 지금 넓히고 있는 겁니다. 이제 산업 고도화를 통해서 과거 한국, 일본, 대만에게 의존하던 원자재 부품을 다 스스로 생산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고, 이게 이른바 홍색 공급망의 얘기고요.
또 시장면에서도 자기 스스로가 중요한 시장이 됐을 뿐 아니라 이 선진국의 브랜드를 사들이면서 직접 시장으로 침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한국의 어떤 기업을 통해서 미국 시장에 들어갔다면 자기가 만든 제품을 한국의 브랜드를 붙여서 미국에 팔았다면 이제는 자기가 직접 이제 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런 그 어떤 가치 사슬의 그 확장이 일어나고 있고, 이거는 우리한테 바로 이 역할을 하고 있던 우리한테는 굉장히 이제 위협적인 얘기입니다. 우리 대기업이 원자재 부품을 공급하던 걸 중국이 직접 이제 공급하게 되니까 굉장히 위협적인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격을 앞당기고 있는 게 이른바 중국의 해외 투자인데, 중국의 해외 투자 양상을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변화를 최근에 관찰하실 수 있는데, 이 빨갛고 파란 부분이 EU하고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해외 M&A를 하는 것 중에서 이제 시간인데요. 이게 2015년까지인데 선진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갑자기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2, 3년 사이에 빨갛고 파란 부분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노란 게 호주, 캐나다 뭐 이런 거니까 여기가 다 선진국인데 선진국 비중이 커지고 있고, 즉 과거에는 개도국에 자원 투자하던 걸 요즘엔 선진국에 투자하고 있고, 다시 업종 면에서 보면 과거에는 까맣고 파란 게 뭐냐면 까만 게 원자재고 이 파란 게 에너지입니다. 주로 광산에 투자했던 것, 유전이나 광산에 투자하다가 2014년부터 갑자기 색깔이 화려해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다양한 산업에 투자하고 있다. 이게 해외 투자의 특징이고, 이렇게 해서 중국의 산업 고도화가 촉진되고, 즉 선진국의 기술을 흡수해 버리니까 또 시장 개척 능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브랜드를 사버리니까. 이게 이제 말하자면 중간재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 접근성을 확보하는데 이걸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방향으로 가는데 또 이 방향으로 가는데 양쪽으로 확산되는데 이 해외 M&A를 굉장히 활용하고 있는 그런 구조가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속에서 전통산업의 추격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신산업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산업시장 시너지가 굉장히 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사실상의 시장 보호에 의해서 성공한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란 이른바 BAT 기업이라는 대표적인 중국의 IT 성공 사례들이고, 이 기업들은 이제 세계적인 기업들이 되어 있는데, 가만히 보면 기술적 혁신은 구글이 했고 그걸 중국에 잘 정착시킨 게 바이두였고, 구글은 중국에서 다 철수했습니다. 결국은 중국의 어떤 여러 규제 환경을 못 견디고, 또 알리바바의 원래 모델에 해당하는 건 이베이나 페이팔이나 아마존 같은 미국의 모델인데, 그게 결국 중국에서는 자리 잡지 못했고 그 자리를 알리바바가 차지한 겁니다. 페이스북 중국에서 서비스 안 되거든요. 그 역할을 또 하면서 성장한 게 텐센트고요. 그리고 나서 이 각 분야를, 그러니까 IT 서비스의 한 분야들을 중국 시장을 장악한 이 기업들은 다시 다양한 영역으로 M&A를 하고 실리콘밸리 기업들을 사들이고 하면서 이제 새로운 강자로 부상해서 말하자면 정부의 보호에 의해서 성공을 했지만 그 다음에는 다시 시장에서의 강자로서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성공한 기업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어떤 성공의 어떤 틀은 뭐냐면, 중국이 거대 시장에서 생기는 생태계를 활용하는 동력입니다. 즉 중국이 사실은 R&D에서부터 이제 기업을 성공시키는 데까지 나가는 이런 중간에 성장의 사다리가 있는데, 이 사다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이걸 지금 잘 활용하는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중국이 세계 2위의 R&D 투자 국가고, 2016년에 세계 이 특허의 40%가 중국에서 나왔다고 중국이 이제 연말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혁신 기반이 굉장히 강하게 있고, 하루에 14,000개의 기업이 설립될 만큼 강력한 창업 예비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열심히 창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창업을 하면 벤처 캐피탈이 그중에 성공할 만한 애들을 빨리빨리 찾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벤처 캐피탈 펀딩 규모가 이미 중국이 세계 2위고요. 500억 달러 정도 작년에 했고 2015년에 했고, 유럽하고 일본하고 비교해 보시면 중국이 얼마나 이 벤처 캐피탈이 발전했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성장 속도로 볼 때 또 여러분은 2, 3년 안에 벤처 캐피탈 규모가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았다는 뉴스를 곧 보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면 거대 시장이 있기 때문에 성공한 기업, 투자를 받아서 시장성이 입증된 기업의 이 기대 수익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걸 높이 평가해 줍니다. 그래서 IPO 단계에서 실제로 그 기업이 시장으로 나가는 단계에서 심천
이 대표적인 중국의 IPO의 기지인데 이 시장의 평균적인 그 주가 수익 비율이 이 퍼가 35, 이거 위험할 정도로 높습니다. 한국은 그게 한 코스닥에서 한 12, 14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기업들을 비싸게 사주는 자본시장이 있다는 겁니다. 성공한 기업들, 성공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그러니까 창업이 더 촉진되는 거죠. 큰 기회를 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가 각각 말하자면 이 새로운 스타트업들을 사주는 구매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역적으로 심청과 중간촌에 형성된 플랫폼, 상업 플랫폼, 그리고 CVC라는 이미 대기업으로 성장한 이 기업들이 제공하는 또 창업 플랫폼이 이 혁신의 성과를 비싸게 사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혁신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다른 한편의 또 신산업에서의 또 성장 모델은 그냥 정부가 시장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풍력, 재생에너지, 고속철도, 전기차 이런 분야에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세계 최대의 시장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제 세계 최대입니다. 풍력 발전 용량에서도 EU 전체를 곧 넘어서 2015년, 16년에 넘어섰고요. 재생에너지 투자 전반에 대해서도 중국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고 최대 수준이고 고속철도는 뭐 잘 아시고 전기자동차는 이게 중국인데요. 그냥 한 2년 사이에 세계 최대의 시장이 됐고 이게 15년 통계고 작년에는 세계 시장의 절반이 중국 시장이었습니다. 중국 전기자동차 시장이었습니다. 이러면 이런 신산업에서 중국 정부가 정책적으로 만든 시장이 세계 최대의 시장이 되고 그럼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가장 그 산업의 규모의 경제를 축적하거나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게 되고 그럼 신산업에서 세계적인 강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이제 직면하는 현실은 우선 전통산업의 추격과 관련해서는 우리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의 타겟이 직접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중국의 추격을 우리 기업들이 느끼고 있고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힘들어지면 바로 중국 기업이 사자고 덤벼들 것 같은 그런 상황이고 또 중국 기업들이 우리가 하던 분야의 전통산업, 철강, 화학 이런 쪽에 설비를 늘리면서 세계적인 과잉 공급이 생기는 그런 어떤 문제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게 어려운 문제고요. 결국은 중국이 이제 우리하고 대등한 규모로 우리가 원래 하던 산업에 이제 추격을 해왔다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전통산업에서는 뭔가 그 산업들을 영위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인 한중일 대만이 이제 과거에는 일본이 앞서가고 한국이 따라가고 중국은 더 뒤에 있고 하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뭐 이게 게임의 다양한 양상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이제 서로 상당히 대등해졌기 때문에 마치 삼국지 같은 그런 전략적 제휴의 어떤 전략을 만들어내는 게 결국은 이 영역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의 협력사들 입장에서는 결국은 중국의 압력을 대기업이 받으니까 협력사들도 자기 수요 기반이 위축되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고 특히 우리 대기업들, 중국가 있는 대기업들이 직접 현지에서 조달을 해버림으로써 우리 협력사들의 시장이 좁아지는 그런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결국은 협력사들은 이제 대기업과의 기존의 관계 속에서 영업하던 방식을 넘어서서 독자적인 영업 기반을 배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납품을 중심으로 하던 협력사들은 자기 자체 영업 능력을 개발할 유인이 강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개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고 또 중국의 법인이 생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도 하는 그런 법인으로 본사의 역할을 법인으로 많이 넘겨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전통산업의 그냥 독립적인 중소기업, 협력사가 아닌 중소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중국 내 비용이 상승했기 때문에 중국을 나가는 것도 하나의 답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렇지만 중국이 새로운 시장으로 또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는데 그 관련해서는 일단 중국을 나가야 되지만 다시 필리핀으로 가건 인도네시아로 가건 거기서 만든 제품을 중국으로 다시 팔아야 될지도 모른다는 것에 대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약간 전통산업에서 한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기업의 경우에 병목을 선점하는 게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 건데 과거에 우리가 중국을 이용했을 때 중국 시장의 특수를 이용했을 때 보면은 우리가 뭘 특별히 잘해서라기보다 우리가 만들 줄 아는 걸 중국이 못 만들어서 그랬던 겁니다. 병목이 생겨서 중국이 수출을 많이 할 수 있게 됐는데 개혁 개방을 해서 중간재 원자재는 못 만드니까 한국에서 사간 거거든요. 그동안.
그렇다면 앞으로 중국이 산업 고도화를 하는 과정에서도 또 1대1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도 뭔가 병목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서 그 자리를 선점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꼭 우리가 잘하는 걸 중국에 팔겠다가 아니라 중국에서 무엇이 부족하게 될 것인가를 과거에도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중국에서 성공한 거니까 미래에는 뭐가 부족하게 될 것인가를 좀 읽어내는 능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들은 중국을 사실은 나가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임금이 빠르게 오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중국을 나가서 만든 제품을 다시 중국에 팔아야 되는 시대가 올 거기 때문에 중국을 모두 중국에서 털고 나가면 안 되고 뭔가를 남겨둬야 됩니다. 중국에 다시 들어오기 위한 거점을. 그리고 나서 결국 장기적으로는 중국을 나갔지만 다시 돌아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제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산업에서는 우리 대기업들 경우에는 이게 지금 우리 대기업들이 미래 먹거리가 없고 새로운 투자거리가 없다라는 고민을 하는 이유가 사실은 미래의 먹거리가 되는 신산업을 중국이 주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그런 말하자면 미국에서 신산업이 만들어져도 걱정을 안 했거든요. 그걸 우리가 따라하면 되니까. 근데 중국에서는 그 신산업을 중국이 주도하기 시작하면 자기들이 제조까지 다 해버릴 거기 때문에 사실 리스크가 커진 겁니다. 다만 중국에서 신산업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기술적 병목이 발생할 수 있고 대표적으로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게 그런 거죠. 그런 쪽에서 뭔가 병목을 찾아내는 그런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신산업에서는 그래서 중국이 혁신부터 시장까지를 다 장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산업에서의 협력 모델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갖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더라도 소수 지분으로라도 참여해서 중국하고의 연계를 유지하는 전략으로 좀 바꿔나가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협력사들 경우에는 더 어려운데요. 이 대기업이 중국 때문에 신산업의 투자 리스크가 커서 못하고 있으니까 협력사들도 더 할 일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앞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결국은 이 신산업이라는 게 융합이라는 걸 특징으로 이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상대방한테 중국에서 생기는 어떤 신산업의 생태계에서 픽업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스스로 갖추는 방향이 제일 중요한 능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IT 쪽의 중소기업, 협력사가 아닌 독립 중소기업들은 국내의 사실 창업 생태계가 상대적으로 부실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돈 벌기가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렇다면 기업을 잘 상품화해서 중국 생태계에 들어가서 비싼 값에 파는 게 하나의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약간씩 부연 설명해 드리면 결국 IT 및 컨텐츠 기업은 한국이 기술과 인력을 가지고 있고 중국에서 돈도 중국에 있고 비용도 중국에서 절감될 수 있고 시장도 중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를 형성하는 것 중에 이 부분은 한국에 있고 이 부분은 중국에 있는데 이 부분을 잘 읽어내서 제값을 받고 중국에 팔고 그리고 또 다른 혁신으로 나가는 이런 실리콘밸리형의 모델을 이제 택할 때가 됐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이게 다 중국에 있기 때문에 기술하고 인력을 개별적으로 다 뺏기게 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그런 거죠. 결국 돈 있는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잘 패키징해서 자기가 만든 제품을 팔려고 할 게 아니라 서비스를 팔려고 할 게 아니라 기업 자체를 비싸게 팔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융합의 파트너가 돼야 된다는 말씀은 이 신산업에서는 또 어떤 게 있냐면 가치사슬 안에서 그 제품 경쟁력을 가지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융합 환경 안에서 능력 차별화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전에는 중국이 경공업 제품을 수출 제품을 생산할 때 한국이 갖고 있는 중화학공업에서 생산한 원자재 부품을 중국에 막 공급해주면 되는 구조였거든요. 즉 이 제품 사이클을 가지고 어떤 가치 사슬의 분업이 이루어졌는데 융합 환경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무인 자동차는 센서, 배터리, 전자 산업, 그다음에 자동차 산업 이런 것들이 갑자기 무인 자동차라는 컨셉으로 다 모이는 겁니다. 기존의 어떤 제품의 어떤 영역을 넘어서는 융합이 일어나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는 만드는 제품보다 그 기업이 할 줄 아는 것을 잘 상품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하는 거는 저임금이다. 우리가 잘하는 건 규모의 경제다. 우리가 잘하는 건 장인 정신이다. 우리가 잘하는 건 창의력이다. 우리가 잘하는 건 R&D다. 우리가 잘하는 건 브랜딩이나 어떤 신뢰의 문화다. 또는 우리는 굉장히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문화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런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 자체를 상품화해서 교환하는 게 결국 융합입니다. 정해진 어떤 제품군 안에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결국 중국의 어떤 신산업 성장에 대응하려면 제품을 가지고가 아니라 능력을 가지고 중국에 자기를 어필하려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